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건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나 봐봐요. 화학 반응은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나와 있는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화살표의 오른쪽에 있는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이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는 반응물은 최대한 생성물이 됐어요. 반응물은 최대한 생성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1단에서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수소가요, 산소랑 만나서 물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개수를 맞췄었죠. 이걸 어떻게 푼다 그랬냐면 처음 양, 사용한 양, 남은 양이 된다고 배웠었어요. 그죠? 어떻게 가르쳤냐면, 야, 얘가 4몰이 있고 얘가 4몰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얘 4몰을 쓰고 얘를 2몰을 쓰고 얘를 4몰이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사실은 안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반응물들은요, 얘네 두 개가 만나서 얘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거꾸로 해서 얘도 될 수 있거든요. 얘도. 그래서 자연계에서 대부분의 반응은 이렇게 돼요. 대부분의 반응은요,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어. 자연계의 대부분의 반응은. 됐습니까? 이제 이걸 멋있게 말할게요. 뭐라고 말할 거냐면,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할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고? 정반응이라고 할 거야. 우리는 거꾸로 가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할 거야. 됐습니까? 선생님, 그러면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될 수 있고요. 선생님, 물도 수소와 산소로 분해될 수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선생님 식을요, H2O가 EH2와 O2로 분해됐다고 쓰면요, 예, 이것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됩니다. 그럼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는 걸 이번에는 물이 수소산소로 나눠지는 걸 이걸 정반응이라고 하고요. 거꾸로 수소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걸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정반응, 역반응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정반응, 역반응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정반응, 그냥 왼쪽으로 가는 걸 역반응이라고 할 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정반응이 뭔지 역반응이 뭔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뭐가 불가능하냐면, 정반응은 되는데 역반응이 아예 안 되거나 거의 되지 않는 거. 됐습니까? 그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뭐가 있냐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되면 우리가 그걸 가능해요, 역반응이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가역 반응.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되면. 됐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정반응만 되고 역반응이 거의 되지 않으면 역반응이 안 돼요라는 뜻에서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힘같네요. 선생님이 정상적인 방송용 멘트와 방송용 톤을 유지하니까 바로 이렇게 신호가 와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잘못해서 하이텐션을 올렸다가 이 영상이 유출될 경우에 심각한 법적 피해나 나라를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지금 속으로 갈등 중이에요. 알겠습니까? 제가 정상 톤, 평상시 톤으로 못하더라도 조금 집중해 주길 바랄게요. 바로 톤을 올리자마자 고개를 숙였던, 알겠습니까? 오늘 승중 뭐냐, 저게 맞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학습표들을 보여주네요. 결석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되는 경우예요. 역반응이 되는 경우. 그런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역반응이 되는 경우는 중요하지 않아. 왜? 대부분 가역 반응이야. 대부분 가역 반응.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비가역 반응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뭐라고? 비가역 반응입니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체 발생 반응. 뭐라고? 기체 발생 반응. 이거는 과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야. 과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 자, 다시요. 여러분들, 어떤 분자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으면요, 이걸 고체라고 해요. 얘네가 이렇게 살짝살짝 떨어지면 액체라고 합니다. 얘네가 더 꺼져, 이렇게 완전 난난 쎄까고 꺼져는 뺄게요. 얘네가 완전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가 이걸 기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다. 고체랑 액체가요 기체가 될 때 보통 부피가 1000배 커져요. 보통 부피가 1000배 커집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민호가 뭐라 그러면 왜요? 라고 했어요. 왜요? 라고 했어요. 뭐야?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 왜 액체가 기체로 될 때 왜 부피가 1000배 커져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네, 이렇게 커지는 걸 기체, 기화라고 하는 겁니다. 커지는 거 알겠습니까? 고체, 액체, 기체는요 분자 사이의 거리 차이예요. 분자 사이의 거리 차이 알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완전히 남남생까고 거대하게 멀어지는 걸 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체는 기체 발생 반응은 역반응이 안 돼요. 왜 역반응이 안 돼? 어떤 화학 반응을 했는데 기체가 생겨서 이게 만약 역반응하려면 부피가 1000분의 1로 줄어야 돼요. 부피가 1000분의 1. 알겠습니까? 1000배 넓어진 애가 다시 1000분의 1로 줄어드는 건 안 돼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체 발생 반응은 비가역 반응입니다. 두 번째 연소 반응. 두 번째 뭐라고? 연소 반응. 연소라는 건 뭡니까? 어떤 물질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그럼 대부분 이산화탄소가 물이 나와요. 이러면서 빛과 열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랑 뭐가 나온다고? 열. 됐습니까? 만약에 이 반응이 역반응을 하려면 빛과 열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자동적으로 불이 붙었다가 불이 싹 자동으로 수그러들어야 역반응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물질이 불탔다가 불탔던 물체가 다시 차가워지면서 역반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연소 반응은 비가역 반응입니다. 세 번째가 앙금 생성 반응이야. 뭐라고? 앙금 생성 반응. 이제 여러분들이 중2 때 이걸 배웠어요. 뭘? 앙금이라는 걸 중2 때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살짝 연결 지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여기에 H2가 있어요. H2가 있습니다. 가운데 산소가 있고 양쪽 끝에 수소가 있습니다. 산소의 원자가 전자 몇 개죠? 6개입니다. 비공유쌍이 2쌍이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결합한 알파는 몇 도죠? 107도. 원래 그렇지 않은 친구인데 오늘 살짝 긴장했나 봐요. 몇 도라고 했습니까? 네, 104.5도가 맞죠. 됐습니까? 그럼 승준군, 이쪽에 산소 쪽에 전기음성도가 얼마죠? 산소의 전기음성도 얼마죠? 준우야! 산소의 전기음성도 얼마냐? 준우야. 맞죠. 산소의 전기음성도는 3.5죠. 예, 준호가 이걸 보고 있을 겁니다. 준호는 어디 있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보고 있을 거예요. 준호 전부 다 이걸 보고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두 학생 덕분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네요. 제가 영상을 찍었더니 애들이요 이러고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다시요. 그러니까 104.5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수소의 정림도 2.1. 됐습니까? 이때 그냥 네. 전자가 쏘는 힘의 크기와 방향, 전자 쏘는 힘의 크기가 방향 뭐라고 그러죠? 예, 쌍꺼처럼 하겠습니까? 쌍꺼처럼의 합이 산소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쌍꺼처럼의 합이 산소 쪽으로 형성됩니다. 그 결과 산소 쪽이 마이너스로, 그 결과 수소 쪽이 플러스 극을 띄게 돼요. 됐습니까?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극성 분자죠. 물은 뭐라고요? 극성 분자. 물은 극성 분자. 그럼 이때 내가 물에다가 이온 결합물질을 집어넣을 거야. 물에다 뭐를 거라고? 이온 결합물질. 이온 결합물질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온 결합물질은요 두 입자 사이에 전기음성도가 매우 커요. 보통 1.9보다 큽니다. 알겠습니까? 두 입자 사이에 전기음성도가 커서 전자가 거의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있는 겁니다. 거의 완전히 한쪽으로. 됐어요? 이제 두 가지 개념을 합쳐볼게요. 물은 극성 분자. 물은 뭐라고? 극성 분자. 물은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극성 분자야. 거기다가 이렇게 전하를 띠는 애를 집어넣으면, 물 분자가 얘네를 둘러싸면서 떨어뜨려요. 물 분자가 얘네를 둘러싸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물 분자에 둘러싸이면서 안정화됩니다. 물 분자에 둘러싸이면서 안정화. 이걸 멋있는 말로 수화.
저희 수화라고 합니다. 민우가 대답했어요. 수화라고. 우리 준호와 준우도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수화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온 결합물질은요 거의 대부분 수화죠. 이온 결합물질은 거의 대부분 뭐라고? 수화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온 결합물질을 섞었습니다. 멋있게 말할게요. 수화된 상태의 이온 결합물질을 섞었습니다. 수화된 상태의 이온 결합물질을 섞었습니다. 어떻게? AgNO3 그리고 여기에 NaCl을 섞었습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을 섞을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질산은 수용액도 이온 결합, NaCl도 이온 결합입니다. 됐습니까? 수빈이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NaCl은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이 뭐죠? 이온 결합이 뭘까요? 자, 좋아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수빈이가 그런 애가 아닌 거 아시죠? 잠깐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수빈이 양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얘랑 예, 요 세 가지 화합물 중에 이온 결합물질이 뭐죠? 세 가지 화합물 중에 이온 결합물질이 뭘까요? 면접 때도 그따구로 대답하면 안 되시거든요. 면접 때도 그따구로 대답하면 안 돼요.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 있게 수빈 양 세 가지 화합물 중에 이온 결합물질이 뭐죠? NaT3. 예,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전 아직도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선생님한테 수업을 한 달 조금 넘게밖에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믿음이 있습니다. 선생님 물어주기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준우 웃지만. 준우 웃지만. 선생님 물어주기에 답이 없죠. 아이고. 알겠습니까? 아이고. 셋 다 이온 결합물질이 아니죠. 착하네요. 그죠? 우리는 어떤 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죠? 금속과 예, 금속당이 금속. 짠. 됐습니까? 얘네는 셋 다 공결합물질이에요. 비금속비 결합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얘네가 왜 이온 결합물질이야? 금속과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 요거 하려고 지금까지 빌드업을 한 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수빈이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이온 결합물질들은요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에 녹으면, 물에 집어넣으면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입니다. 이렇게 전하를 띈 물질이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현상을 아까 민우가 말했었죠? 수화라고 합니다. 수화된다고 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네를 섞으면 무조건 얘가 양이온이 안으로 들어온 이미 물질, 투입한 물질에 반대 물질과 만나게 돼요. 반대 물질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AgCl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트륨과 질산이 만나서 NaNO3가 돼요. 이때 둘 사이의 결합력이 매우 세서 물 분자가 막 둘러싸는 걸 아유 비켜봐 하면서 서로 땡기는 아주 특수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앙금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앙금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결합력이 매우 센 거예요. 뭐보다? 물 분자에 의해서 수화되는 힘보다 둘 사이의 결합력이 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규칙성이 딱히 없습니다. 규칙성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앙금이 됐는지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어떤 물질이 앙금이 됐는지. 알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설명 안 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앙금이 생성됐다는 말 자체가 둘 사이의 결합력이 엄청 센 거야. 그러면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AgNO3랑 NaCl이 만났어. 그러면 NA와 NO3가 결합을 하고 AgCl이 형성이 되는데 화살표로 이렇게 주죠. 아니면 가로 열고 S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고체 상태의 물질이 됐다는 뜻이고 앙금이 됐다는 뜻이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건 앙금, 고체가 됐으니까 둘 사이의 결합력이 셀 때를 앙금이라고 그래요. 둘 사이의 결합력이 셀 때를 앙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떨어질 수 없어요. 왜? 아니 둘이 안 떨어지는 걸 앙금이라고 하는 거야. 둘이 결합력이 아주 센 걸 앙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은 전부 다 역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비가역 반응이에요. 되게 재밌네. 그 다음은요 중화 반응이라는 거예요. 두 다음은 뭐다?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뒤에서 배워. 지금 그냥 소개만 하고 지나갈게요. 중화 반응은요. 수소 이온이 들어있는 산이라는 물질과 수소 이온이 들어있는 산.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만드는 걸 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만드는 걸 염기라고 해요. 4단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얘네 두 개가 만나서 물이 되고 나면 열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열. 이 열을 우리가 중하열이래. 저 열을 뭐라고 한다고? 중하열. 그래서 뜨거워지거든요. 즉 열이 방출되는 반응이에요. 열이 방출되는 반응. 마찬가지로 이게 역반응을 하려면 밖에서 열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열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만약에 이게 역반응하려면 열이 거꾸로 와야 돼요. 낮은 곳의 물질이 높은 곳 애한테 열을 줘야 돼요. 그런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열압치, 이법칙에 따라서 이건 정반응밖에 못해요. 이런 애들이 비가역 반응이에요. 되게 재미없네.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울 건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의 증발과 응축이야. 첫 번째는 물의 증발과 응축이 알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이 가역 반응은 셋으로 나눠.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의 증발과 응축. 이걸 멋있는 말로 상평형이라고 하고요. 상평형. 두 번째 배울 건 용해평형이에요. 다른 선생님들이 평상시 톤으로 수업을 하시는 다른 선생님들 수업에서 분위기가 요따구로 되는구나.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미처 몰랐네. 항상 난 하이텐션으로 수업을 했으니까 너무 고맙다. 너무 사랑스럽다. 분위기가 요따구로 되는 장난 아니야 지금. 저쪽 지금. 그래서 그때 평상시와 다르게 원래 평상시 약간 좀 요점 설명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노말톤 너무 좋은데요? 라면서 집중 중이네. 그렇구나. 노말톤 좋아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화학평형이었어. 화학평형. 왜 자꾸 들어가지? 화학 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가역 반응이야. 전부 다 뭐라고? 가역 반응이야. 전부 다 역반응 할 수 있는 거야.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 차근차근. 봐봐, 이런 거야. 내가 그릇 안에다가 액체 상태의 물을 집어넣었어요. AH2O 리퀴드라고 썼습니다. 됐습니까? 이 위에 뚜껑을 닫습니다. 고무망에서 나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공기 중으로 섞여 들어갑니다. 우리가 저걸 뭐라고 하냐면 증발이라고 해요. 저걸 뭐라고 한다고? 증발. 됐습니까? 증발. 그런데 세상은 유유상종. 세상은 뭐라고요? 유유상종. 무슨 뜻이야? 서로 비슷한 것끼리 땡긴다는 거죠. 서로 비슷한 것끼리.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플레스 4티어. 우리는 브론즈 2티어. 브론즈와 플래티넘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알겠습니까? 우리는 같이 랭게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민우는 브론즈 1티어. 그럼 우리 민우와 흥누이는 같이 랭게임을 돌릴 수가 있어요. 왜? 비슷하니까.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최소 페이커. 나랑 비슷한 최소 페이커. 왜? 유유상종이니까. 됐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서로 비슷한 게 땡깁니다. 서로 비슷한 게 땡겨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 어머. 액체 상태의 물이 증발해서 기체로 됐죠. 기체가 됐지만 얘네는 여전히 뭐야? 물이에요. 그러면 기체 상태의 물과 액체 상태의 물도 서로 땡겨요. 그래서 기체 상태의 물이 액체가 땡기니까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것을 우리가 응축이라고 해요. 저걸 뭐라고 한다고? 응축. 됐습니까? 응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놓으면 물은 증발도 하고 응축도 해요. 증발과 응축은 가역 반응이에요. 저걸 이제 멋있게 쓰면 이렇게 씁니다. H2O가 좀 그래도 나가니까 좀 예쁘게 글씨를 다 쓸게요. 유성분 지우고 H2O가요. 리퀴드 상태에서 H2O가 G, 가스, 기체 상태로도 가고요. 기체 상태의 물이 다시 액체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증발.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걸 뭐라고 한다? 응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속도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두 그래프 중에 하나는 증발 속도고요. 하나는 응축 속도입니다. 두 그래프 중에 하나는 증발 속도고 하나는 응축 속도. 알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게 증발 속도고 어떤 게 응축 속도인지만 아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 알아. 왜? 우리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 경험을 알 수 있어. 됐습니까? 승준아. 우리 승준이가 밤에 자다가 실수로 팬티 지렸어요. 실수로. 알겠습니까? 중3이지만. 됐습니까? 이제 몰래 승준이는요 욕실에 가서 팬티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됐습니까? 중3이나 나이가 됐는데 엄마한테 들킬 수 없잖아요. 열심히 팬티를 빨는 우리 승준이는 고민합니다. 이 팬티를 완벽하게 말려서 내일 입고 학교에 갈 거야. 이거 어디다가 말릴까? 첫 번째 전기장판 속, 두 번째 냉장고 속. 우린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승준아, 전기장판 속에 넣을 거야, 냉장고 속에 넣을 거야? 세탁기 속. 자, 세탁기 안에 넣으면요 어머니가 아실 수 있다고요. 어머니 몰래 해야 되니까 소리를 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장판 속에 넣을 거야, 세탁기 속에 넣을 거야? 세탁기요? 냉장고로 해야 되는 말 잘못했네요. 우리 승준이는 당연히 어디다 넣을 거야? 전기장판 어디다 넣는다고? 전기장판.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거. 언제 팬티가 잘 말라요? 뜨거울 때. 네, 뜨거울 때.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높을수록 증발 속도가 빨라져. 알겠습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자, 그럼 거기서 힌트가 있어요. 두 그래프 중에 하나는 증발 속도고 하나는 응축 속도야. 두 그래프 중에 하나는 증발 속도, 하나는 응축 속도. 알겠습니까? 과학 실험에서 하는 과학에서 하는 모든 실험은요. 가열 장치가 없으면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가열 장치가 없으면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실험은요. 가열 장치가 없어요. 가열 장치가 없으니까 온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빨래가 잘 마르려면 온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 높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모든 실험 장치에는 가열 장치가 없어.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증발 속도다? 예, 하얀 게 증발 속도. 노란 게 응축 속도가 되는 거야. 끝. 됐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시간이 0일 때, 즉 실험을 시작한 직후에는 응축 속도가 빵입니다. 실험을 시작한 직후에 응축 속도가 얼마라고? 빵. 무슨 뜻이야? 안 한다. 응축을 못 하는 거죠. 왜? 실험을 시작한 직후는 이 상태예요. 증발을 안 해서. 실험을 시작한 직후는 뭐라고? 이 상태입니다. 됐어? 응축이라는 건 뭔데? 기체 상태의 물이 다시 액체로 변해서 들어오는 게 응축이야. 근데 실험을 시작한 상태는 이 상태예요. 무슨 뜻이야? 응축될 물이 없어. 응축될 물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응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실험을 시작한 직후에 응축 속도는 0인 거야. 끝. 됐습니까? 이제 질문해 볼게요. 증발 속도는요 변화가 없어요. 왜 증발 속도는 변화가 없을까요? 증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뭐밖에 없다? 온도.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험은 가열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온도가 일정하니까 증발 속도는 똑같다. 끝. 됐습니까? 응축 속도는요 점점점 빨라져요. 왜? 처음에 응축 대례가 없었는데 점점점 일정한 속도로 증발을 해. 점점 일정한 속도로 증발을 해. 그래서 점점점 응축 대례가 많아지니까 응축하기가 좋아져요. 응축을 잘할 수 있어요. 응축 속도는 점점점 빨라집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T라는 시점에 도달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져요.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증발해서 나가는 물 분자의 수, 시간당 증발해서 나가는 물 분자의 개수와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다시 응축되는 물 분자 수가 같아집니다. 됐습니까? 됐어? 이렇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을 때는요 우리가 멋있는 말로 동적 평형 상태라고 뭐라고 한다고? 동적 평형 상태. 됐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요. 뭐에 도달했다고? 동적 평형.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같아요. 무슨 뜻이야? 액체 상태의 물이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더 이상 줄지 않아요. 그래서 물의 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왜?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 속도 같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물의 양이, 액체 상태의 물의 양의 변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동적 평형에 도달하고 나면 물의 양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증발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응축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동적 평형에 도달해도 증발도 하고 응축도 합니다. 그런데 왜 양의 변화가 없어? 둘의 속도가 같아서. 뭐가 같아서? 속도가 같아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같으니까 겉보기에 물의 양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끝! 됐습니까? 그래서 상평형은 다 설명드린 겁니다. 용해평형은 이거랑 똑같아요. 용해평형 이거랑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용해평형 이렇게 돼! 이렇게 됩니다. 비커 안에 소금을 과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밑에 소금 가루가 남을 때까지 녹여요. 물에다가. 무슨 소리야? 네. 소금을 알겠습니까? 고체 상태가 될 때까지 녹여요.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에다가 실을 매달고 소금 알갱이 하나 달아요. 됐어요?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고체 상태의 소금이 액체 상태의 소금 분자들과 만나서 유유상종 뭐라고? 유유상종. 됐습니까? 그래서 뭐 녹아있던 소금이 얘한테 이렇게 달라붙어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고체 상태의 소금이 점점점 커집니다. 됐습니까? 이때 용어 액체 상태로 녹아있던 수용액 상태로 녹아있던 염화나트륨이 고체 상태로 달라붙는 걸 석출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석출. 됐습니까? 반대로 고체 상태의 소금이 액체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걸 용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단원의 제목이 용해평형이에요. 용해평형. 됐습니까? 그러면 역시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도야. 와, 이렇게 수업하니까 진짜 너무 재미없다.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너무 재미없다. 그래도 이게 외부에 혹시 공개될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뭐 또 격한 말, 욕설이나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죠, 선생님은요. 혹시라도 잘못된 격한 말을 썼다가 외부에 공개되다가 나락갈까봐 지금 제가 평상시 톤과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게 수업을 했더니 여러분들 반응이 좀 매우 좋지 않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점점 지날 때 용의 속도와 소출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용의 속도와 소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역시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T라는 시점에 도달하면 둘의 속도가 같아져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A와 B 중에서 어떤 게 용의 속도인지 어떤 게 석출 속도인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어떤 게 용의 속도인지 어떤 게 석출 속도인지. 됐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언제 소금이 잘 녹아? 온도가 어떨 때 소금이 잘 녹아? 높을 때. 우리 경험적으로 알죠? 알겠습니까? 온도가 높아야 소금이 잘 녹아요. 알겠습니까? 이 실험을 할 때도 역시나 가열장치 있다 없다? 가열장치 없다. 온도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용의 속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다고? 용의 속도. 됐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뭐가 에러냐? 석출 속도가 방해. 뭐가 방해라고? 석출 속도. 됐습니까? 그런데 점점 석출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집니다. 그래서 둘의 속도가 어떻게 돼? 같아져요. 둘의 속도가 같아지면 뭐라고 그런다? 우리 그때부터 용해평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됐어. 이거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건 거의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화학평형입니다. 화학평형. 자, 이런 거예요. 화학평형 이런 겁니다. 어떤 화학 반응을 할 건데 A라는 물질이 화학 반응해서 B라는 물질이 된대요. 됐습니까? A가 B로 변하는 반응과 B가 A로 변하는 반응이 가역 반응이래요. 이게 가역 반응이래. 그래서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해결을 하는데 화학평형은요, 이 그래프가 두 개야. 그래프 하나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속도예요. 속도. 나머지 그래프 하나는 농도 그래프입니다.
농도 그래프입니다. 됐어? 이제 요걸 할 줄 알아야 돼. 요걸 할 줄 알아야 돼. 속도 그래프는요. 하나는 이렇게 내려오고요. 하나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역시나 똑같습니다. 둘의 속도가 같아져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뭐라고? 어떤 게 정반응이고 어떤 게 역반응인지, 어떤 게 정반응, 어떤 게 역반응인지. 근데 이제 느낌 올 거야. 느낌 올 거야. 자, 빨간색 그래프는 처음에 0이죠. 빨간색 그래프는 뭐라고? 0. 그 말은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야. 처음에 못하는 건 역반응일지 정반응일지야. 처음에 못하는 건. 자, 이 반응은요. A가 반응물이고 B가 생성물이에요. A가 반응물, B가 생성물. 와, 완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필기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길래 너무 놀라가지고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 아 이런 톤을 좋아하는구나 너네. 그렇구나.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빨간색 그래프는요 처음에 못해. 알겠어? 이 하얀색 그래프는 처음부터 속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빨간색 그래프는 처음에 0이야. 무슨 말이야? 못해. 재료가 없다는 뜻이야. 얘는 실험을 A만 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A만 놓고 시작을 한 거야. 그럼 처음에 누가 없어? B가 없어. 됐습니까? 모든 과학 실험은 화살표의 왼쪽이 반응물이야. 반응물만 있고 생성물 B가 없는 상태야. 생성물 B가 없으니까 역반응은 아예 못하는 거 처음에. 그래서 B가 0인 상태이기 때문에 B가 A로 가는 역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못하는 이게 역반응의 속도고 이게 정반응의 속도예요. 끝. 됐어? 이때 중요한 거 둘의 속도, 역반응의 속도와 정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면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때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제 이 앞에 개수, 이 앞에 뭐라고요? 개수. 여러분들 개수는 반응하는 비율이야. 개수는 뭐라고? 반응하는 비율이야. 개수는 반응하는 비율이야. 됐습니까? 여기 이게 농도거든요. 농도. 그러면 이 시험에서 우린 A가 반응물, B가 생성물이야. A가 반응물, B가 생성물. 그러면 그래프 하나는 점점 내려가고요. 그래프 하나는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때 느낌이 와. 어떤 느낌이 오냐면 어떤 물질 하나는 점점 줄어. 어떤 물질 하나는 점점 늘어. 그럼 당연히 처음에 없는 애 이 빨간색은 처음에 0인 거죠. 실험을 시작했을 때 없어 얘는. 실험 시작할 때 얘는 없어. 됐어? 느낌 왔어? 얘는 실험 시작할 때 있었어. 그릇 안에 있었어. 실험 기구 안에 들어 있었어. 그럼 얘는 반응물이죠. 얘가 뭐라고? 반응물. 얘가 뭐다? 생성물. 이때 중요한 거 농도 그래프는요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습니다. 농도 그래프는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농도 그래프는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농도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거 요게 변화량이야. 이게 뭐라고? 변화량. 요게 변화량입니다. 이게 변화량. 알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변화량의 비가 개수비예요. 변화량의 비가 뭐라고요? 개수비입니다. 변화량의 비가 개수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화학 반응을 할 건데 어떤 녀석의 농도 하나는 이렇게 됐고요. 어떤 녀석의 농도 하나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줄어든 애는 원래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요. 중요한 건 원래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반응물이고요. 빨간색 그래프 물질은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으니까 생성물이에요. 됐습니까? 이때 중요한 게 요 변화량이 반응한 양이에요. 변화량이 뭐라고? 반응한 양. 그러니까 이 변화량의 비가 개수비입니다. 변화량의 비가 뭐라고요? 개수비. 그러면 얘는 반응물 A가 2배만큼 반응할 때 생성물 B는 대략 쌤이 2대1로 그린 거 대략 2대1로 그린 겁니다. 그럼 B는 1의 비율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됐습니까? 예, 요건 이제 화학평형이라고 부릅니다. 화학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을 아는 게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해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안 나와 있습니다. 뭐가 증발속도인지 뭐가 음축속도인지 안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래프의 변화가 없는 거랑 점점점 증가하는 거. 증발속도는 시간이 점점 흘러도 증발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증발속도는 언제만 변한다고? 온도가 올라갈 때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거. 빨간 그래프 음축속도는 처음에 0이야. 왜 처음에 0이야? 응축될 재료가 없어서. 자, 이제 이걸 그림으로 확인하면 이렇게 돼. 그림으로 확인하면 점점 직기병에 담아놓은 물이 화살표가 위쪽으로 올라와서 증발하는 겁니다. 증발. 이제 증발했던 물이 화살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이건 응축된다는 걸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뭐가 지나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림상으로 올라가는 화살표의 개수와 내려가는 화살표 개수가 같아지게 묘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동점평에 도달했어요.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용어 하나 배워볼게요. 용어가 뭐냐면 증기압력. 됐습니까? 이 증기압력은요 화투에서 바로 나와요. 매우 중요합니다. 증기압력 화투에서 바로 나온다. 알겠습니까? 증기압력. 우리가 나중에 이걸 증기압력 법칙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증기압력 내림 현상을 배우게 돼요. 증기압력 내림 현상. 됐습니까? 먼저 이런 겁니다. 증기압력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그릇 안에서 액체 상태의 물질이 증발해서 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질이 증발해서 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충돌해서 만드는 힘. 액체 상태의 물질이 증발해서 기체가 돼서 얘가 움직이면서 충돌해서 만드는 힘. 그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증기압력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 거라고? 증기압력. 그럼 선생님 증기압력은요 뭐 액체가 증발해서 기체가 되는 압력인 거 알겠는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배웁니다. 이것 때문에 배워요. 어떻게 배워요?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냐면 내가 이렇게 U자로 만든 유리관 안에 한쪽에 액체를 채워놨어요. 액체를 채워놨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수은을 집어넣었어요. 수은. 이렇게 해서 화투 개념이야. 그냥 잠깐 한번 소개만 하는 거. 언제 하는지 해보려고. 잠깐 소개만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실험 장치는 현재 바깥쪽에서 대기가 여기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기체가 이쪽 수은 표면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림 묘사하는 게 둘의 높이가 같아. 둘의 높이가 같다는 건 바깥쪽에서 대기가 누르는 힘과 이 안에 기체가 미는 힘이 같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대기압을 1기압이라고 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쓰게 될 이 증기압력이라는 건 언제 나오냐면 저 증기압력이 언제 나오면 이때 나와요. 이 안에는 헬륨도 들어있지만 물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헬륨 기체와 함께 증발한 물 분자가 여기를 같이 밀어줘요. 그래서 이 왼쪽 통에 있는 기체 헬륨과 증발한 물의 힘이 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 헬륨이 만들어내는 압력과 이 기체 압력을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둘의 높이가 같아. 대기압이 1기압이야. 그럼 이 안에 토탈 프레셔, 전체 압력도 1기압이 돼요. 그래서 높이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내 마음대로 증기압력이 0.2기압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면, 증기압력이 0.2기압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러면 헬륨이 만든 압력은 0.8기압이 됩니다 라고 할 때 써먹을 겁니다. 이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됐어? 그 다음에 어떤 걸 배울 거냐면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 뭐라고요?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 됐습니까? 그럼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은 잠깐 쉬었다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와, 시간 너무 빨리 간다.